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식용자물학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진행하게 되는 수업은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각 단원별 기출문제들을 다룬 후에 단원별 연습문제까지도 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원별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게 될 것인데요. 수업을 들으신 후에 복습을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들으신 후에 꼭 반드시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복습은 당일날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을 들으시고 당일 복습을 하시면 좀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복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복습하기도 싫어지고 또 복습할 때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당일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실 때 먼저 프린트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프린트를 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헷갈렸던 것도 체크하시고 이해가 아예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건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체크를 하신 후에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론서를 펼쳐서 잘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 헷갈렸었던 거, 걔네들은 이론서의 해당 내용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꼼꼼하게 텍스트 이론서 내용을 꼭 확실하게 읽어서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게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프린트 같은 경우는 파트 1, 2 부분을 같이 묶었습니다. 파트 1, 2 부분은 벼와 쌀 부분인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 대략 9급 기준으로 20문제 중에서 한 6, 7문제 정도가 벼와 쌀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정도면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숫자도 되게 많고요. 연습문제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벼와 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긴 진짜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분함이 생태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종자의 가락은 인디카와 온대 자포니카에는 있으나 열대 자포니카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인디카 같은 경우는 가락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디카 같은 경우는 가락이 없습니다. 열대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온대자포니카의 경우는 계량종에는 가락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디카는 가락이 없고 열대자포니카는 있고 온대자포니카 같은 경우 계량종에는 가락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수는 24개입니다. 그죠? 24개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배종은 아시아종인 오리자 사티바와 아프리카의 종인 오리자 글라베리마 이렇게 두 종입니다. 얘네 학명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정답 4번.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생육과 기상 환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광합성에 적합한 온도는 대략 20에서 33도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 보기 여기까지는 맞아요. 20에서 33도가 광합성에 적합한 온도의 것은 맞는데 뒷부분 온도 높아질수록 곡물 생산량이 많아진다. 이 부분이 틀렸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건물 생산량이 계속 많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생산량이 높은 온도가 있어요. 몇 도 정도가 높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생산량은 약 20에서 21도 정도 되는 건물 생산량은 20에서 21도 정도 되는 비교적 저온 조건, 이런 조건에서 더 높다. 건물 생산량은 고온보다는 약 20에서 21도 정도 되는 비교적 저온 조건에서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량도 증가한다.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1번을 한번 봐주세요. 분월 출현에는 기온보다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경향이고 일반적으로 적온에서 일교차가 클수록 분월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보기예요. 그죠? 일단 일반적인 담수심에서 분월 성기까지는 벼의 생장점이 아직 수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중 물속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월 출현에는 수온의 영향이 큰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적온에서 일교차가 클수록 분월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이 분월 발생 저온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월 발생 저온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분월 발생 저온은 약 18에서 25도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벼의 분월 발생 저온은 18에서 25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온에서 주야간 온도 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적온에서 주야간 온도 교차 클수록 분월이 증가한다는 사항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화의 최저온도는 30에서 35도이고요. 최저온도는 15도, 최고온도는 50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온도보다 온도가 낮거나 최고온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개화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여기 4번을 한번 봐주세요. 온대지방보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벼의 수량이 낮은 것은 등습기 고온 및 작은 일교차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호흡량이 증가가 되고 그건 결국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습기의 고온이면 결국 그만큼 소모량도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교차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주야간의 온도 교차는 비교적 큰 것이 벼의 결실에 유리합니다. 물론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주야간의 온도 교차가 큰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고 밤에는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가 낮아서 호흡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어야 탄수화물 축적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탄수화물 축적이 많이 될 때 결실에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대지방은 등습기 고온일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낮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품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됩니다. 자포니카 품종이 인디카 품종에 비해서 탄립성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디카 품종이 온대 자포니카 품종보다 탄립성이 더 강합니다. 인디카 품종이 탄립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인디카, 열대자포니카, 온대자포니카 이런 애들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도 인디카 품종이랑 자포니카 이런 애들의 특성 구분하는 문제가 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카, 올드 자포니카, 온드 자포니카 얘네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들은요, 뒷부분에서도 또 여러 번 이제 다뤄지게 될 사항이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재배별의 생태적 분화라고 하는 표 제목으로 얘네 구분하는 표, 특징 구분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반드시 좀 확실하게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또 온드 자포니카, 얼드 자포니카, 인디카 이런 거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그때는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너무 한 문제 설명할 때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너무 적은 수의 문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중강할 때까지 너무 막 강의수가 길어져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시간 조절을 좀 잘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간 조절상 이런 거 재배별 생태적 분화와 관련해서 열대 자포니카, 온대 자포니카, 인디카의 특성은 뒷부분에 다른 문제 다룰 때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1번 한번 봐주세요. 내비성 품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 시비량이 증가해도 질소 동화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생육이 저해되지 않고 수량이 낮아지지 않는 반응, 그게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비성 품종은요, 초장이 작고 잎이 직립하고 또 수강 태세가 좋아요. 그래서 수량을 많이 줄 수 있는 초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번을 봐주세요. 조생종 품종이 만생종 품종보다 수발화성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발아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수발아라고 하는 것은 종실이 이삭에 달려있는 상태인데 비가 막 와가지고 종실이 수분을 흡수했어. 그랬더니 종실이 그냥 식물체에 한마디로 이삭에 달려있는 상태로 싹이 났네. 이게 수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숙이 빠른 품종이 늦은 품종보다 수발화성이 강하고요.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성이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수발화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수발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면성이 강한 것은 수발화가 잘 안 되겠죠.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적응성 품종은 내도복성과 저온 발화력이 강한 특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직파라고 하는 것은 벼를 재배할 때 우리가 모를 길러서 이양하는 게 아니라 논에다가 직접 파종하는 게 직파입니다. 그런데 직파적응성 품종은 깊은 물 속에서도 발아와 출아가 잘 되는 특성을 가져야 되고요. 내도복성 가져야 됩니다. 저온 발화력이 강한 특성 가져야 되고요. 또 초기 생장력이 빠른 특성도 필요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수량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벼의 수량 구성 요소는 4가지입니다. 그죠? 벼의 수량 구성 요소. 벼의 수량 구성 요소는 4가지인데요. 일단 이삭수, 그리고 일수, 영화수. 이삭 하나당 영화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등숙 비율, 그리고 천립중이라고 하는 거. 이 4가지가 벼의 수량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삭수라고 하는 것은 모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은 모내기 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삭수는 분얼 성기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분얼 성기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이삭은 분얼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분얼 끝에 이삭이 달린다고요. 그죠? 그럼 분얼은 언제 나와요? 모내기 하고 분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수는 모내기 후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고요. 그리고 분얼이 아주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인 분얼 성기. 이때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보기는 등속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등속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등속 비율의 정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등속 비율, 등속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 달린 영화수 중에서 정상적으로 결실을 한 영화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건 최대 100%까지예요. 100%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률, 등속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적극적으로 증대할 수는 없고 퇴화 방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속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분화기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감수분열기, 출수기, 등속 성기에 가장 저하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기 보시면 단위 면적당 수수가 많아지면 일수영화수가 적어지기 쉽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수라고 하는 것은 이삭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이삭수가 많으면 일수영화수가 적어지기 쉽다. 이거는 맞는 보기인데요. 우리 수량 구성 요소 이 4가지. 얘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먼저 형성되는 게 많이 형성되면 그 다음 거는 적어진다. 먼저 형성되는 게 적으면 그 다음 거는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수량이 비교적 안정되는 상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 문자다 수수가 많으면 이삭수가 많아지면 다음에 형성되는 거는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번을 봐주세요. 일수영화수가 많아지면 등속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일수영화수가 많으면 얘가 많아지면 다음 거는 적어진다. 그죠? 먼저 형성되는 게 많으면 다음 건 적어지고 먼저 형성되는 게 적으면 다음 거 많아져. 이것만 생각하면 2번, 3번 보기가 직방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시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2번입니다. 2번. 일단 수분 흡수 과정 중 생장기에는 수분 함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맞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수분 흡수 곡선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흡수 곡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일단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수분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분 흡수 곡선은 처음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비교적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이 시기는 이 시기는 흡수기. 그죠? 이 시기는 우리가 흡수기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죠. 이 시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수분 함량이 유지되는 이 시기는 효소 활성기, 그죠? 효소 활성기, 책에 따라서 그냥 활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효소 활성기 끝나가는 이 시점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시점에 유근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유근이 출현했으면 이 어린 뿌리 유근이 또 수분 흡수를 쭉쭉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 흡수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된다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시기는 우리가 발화 후 생장기 이렇게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 과정 중 생장기 이때 발화 후 생장기 지금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린 거 수분 함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분 흡수 곡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2번 그죠? 그리고 수분 흡수 곡선을 생각해서 답 찾는 문제가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1번 보기 한번 볼까요? 같은 품종인 경우에 종실 비중이 작은 게 발화력이 강한 게 아니고 비중이 무거운 것이 비중이 높은 것이 발화력이 강하겠죠. 비중이 무거운 거, 비중이 높은 거 그게 충실하게 여물은 종자예요. 종자가 충실해야지 발화가 잘 되고 또 발화하고 생장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을 봐주세요. 발화 최저 온도는 품종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늘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근데 원래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좀 따뜻한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떤 사항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발화 최저 온도는 품종 간 차이가 크다. 그래서 고위도 지방 및 한냉지의 품종은 저위도 열대 품종보다 저온 발화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4번을 한번 봐주세요. 산소가 부족할 때 유근이 유아보다 먼저 발생해서 생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근이 유아보다 먼저 발생해서 생장하는 것은 산소가 충분할 때입니다. 4번 이거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는 유근이 먼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유근의 생장은 좀 억제돼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유근의 생장이 억제되고 유아가 먼저 신장하게 되는 이상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소가 충분할 때 유근이 먼저,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유아가 먼저.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유근 생장은 억제되고 유아가 먼저 길어져요. 먼저 신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산소를 충분히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유근의 생장이 촉진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수량 및 수량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수량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성 요소는 일수 영하수가 아니고요. 이삭수입니다. 이삭수. 지금 벼의 수량 구성 요소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이삭수부터 일수 영하수 등습 비율 전립중 순서로 적었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면 먼저 형성되는 것부터 다음에 형성되는 것 순서로 적은 것이고요. 이 순서가 수량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성 요소의 순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이삭수, 이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립중은 종자 알갱이 1개의 무게입니다. 일립중은 종실 1000개 무게를 3에 세워서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죠? 맞죠? 일립중은 종자 1개 무게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실 1000개 무게를 3회 세워서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속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 말씀을 드렸죠? 등속 비율은 이삭에서 정상적으로 결실한 영하수의 비율이다. 이게 등속 비율의 정의이고요. 등속 비율은 보통 대체로 한 80%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 수확지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확지수는 전체 건물중에 대한 종실 수량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이 수확지수의 정의 한번 적어볼까요? 수확지수라고 하는 것은 수확지수는 식물체 전체 지상부 건물 중에서 식물체 전체 지상부 건물 중에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수확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확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생물적 수량분의 경제적 수량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생물적 수량분의 경제적 수량,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또 전체 건물 중분의 건조
종실종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 사항인데 또 나왔네요. 그죠? 예, 적은에서 주야간 온도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한다.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거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과 관련한 사항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먼저 온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전에 언급이 된 것처럼 분월 발생 저고는 약 18에서 25도 정도이다. 그죠? 분월 발생 저고는 18에서 25도 선이다. 그런데 이 저곤에서 주야간 온도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곤에서 주야간 온도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한다. 이거 진짜 많이 출제돼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의 강도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광의 강도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광의 강도도 영향을 끼친다. 광의 강도가 강하면 분월수가 증가합니다. 광의 강도 강하면 분월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특히 분월 초기와 중기의 영향이 큽니다. 분월 초기와 중기에 이때 영향이 큰 특성이 있다. 영향이 크다. 요것도 또 좀 이따가 보기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분월이 억제가 되겠죠. 토양 수분 부족하면 분월이 억제된다. 그리고 영양과 관련한 부분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3.5%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산 함량은 0.25% 이상 되어야죠. 그 인산 함량은 0.25%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이거 숫자 요거 은근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이면 분월 발생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또 이식 깊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식 깊이. 모를 깊게 심을수록 분월이 억제됩니다. 모를 깊게 심을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주야간 온도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은 착근도 늦어지고 분월도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깊게 심으면 1차 분월의 발생 절위가 높아지는 특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식 밀도가 높을수록 개체당 분월수도 줄어듭니다. 제식 밀도가 높으면 또
개체당 분월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재식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빽빽해. 그럼 너무 빽빽하면 한 개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분월 많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직파 재배를 하면 또 분월이 증가합니다. 직파 재배를 하면 분월이 증가한다. 직파 재배를 하면요. 보통 2엽절부터 12엽절까지 분월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양 재배를 했을 때보다 분월이 증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양 재배를 하면 보통 5엽절부터 10엽절까지 분월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1번 보기 한번 볼까요? 모의 5번엽 이후에는 CN율이 높아져서 모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의 질소 함량은 4, 5본엽기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감소하면서 CN율이 높아져서 모가 건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 논 담수 조건에서는 밭에서보다 뿌리 신장이나 분지금 발생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뿌리 신장이나 분지금 발생이 많이 되는 조건은 뿌리가 물 먹으러 찾아갈 필요성이 있을 때, 뿌리가 호흡하기가 편할 때예요. 그죠? 그런데 담수 조건은 어때요? 밭 조건보다 산소는 부족하네요. 뿌리가 호흡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물이 지천에 깔렸네. 담수 조건이니까. 물 먹으러 찾아갈 필요가 없네요. 이런 조건은 뿌리 신장, 분지금 발생이 적은 거예요. 필요도에 따라서 많이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4번 봐주세요. 결실기에 30도 내외의 고온은 일반적으로 벼의 성숙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실기의 고온 조건이 벼의 성숙 기간을 단축시키는데요. 구체적으로 배유세포의 증식 같은 경우도 30도 내외의 고온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20도 이하에서는 좀 늦어지는 특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의 다원적 기능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벼 재배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벼를 재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방지라고 하는 것은 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여야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정답 4번입니다. 벼 재배를 한다고 해서 오존층 파괴 방지가 되고 지구온난화 방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벼 재배를 하면 홍수 조절부터 대기 냉각까지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큰 비가 내릴 때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논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논물이 계속해서 땅속으로 조금씩 계속 침투된다고요. 지하수 저장 효과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은 어때요? 논에서 풍식 같은 거 안 생기겠죠? 그게 또 토양 유실 방지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벼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그렇기 때문에 대기 정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가 그야말로 또 논에서 질소를 흡수해요. 수질 정화, 그죠? 거기에다가 또 논에서 증발산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대기 냉각이라고 하는 효과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벼의 형태와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 3번입니다. 파생 동기 조직은 수도가 밭벼보다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줄기 내에서는 상위절간이 아니라 하위절간일수록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상위를 하위로 바꾸시면 됩니다. 수도하고 밭벼하고 둘 중에 뭐가 파생 통기 조직이 발달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밭벼는 가만히 있어도 산소 공급 잘 돼요. 그러니까 수도가 파생 통기 조직이 더 발달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줄기 내에서 상위절간이랑 하위절간이랑 둘 중에 어디가 산소 공급을 잘 받고 어디가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아요? 상위절간은 산소 공급을 잘 받아요. 그런데 하위절간으로 내려갈수록 산소 공급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위절간일수록 파생통계 조직이 발달될 필요성이 크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정답 3번인 거예요, 3번. 이런 거 다 필요성과 관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현미 같은 경우 배배유 종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 같은 경우는 유와 배추, 유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아는 생장점, 그리고 1번엽부터 3번엽까지 원기체, 초엽 이런 것들이 유아에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은 종근과 근초가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4번 봐주세요. 화기 완전화로 수술 6개, 암술 1개예요. 수술 개수 이거 기억해 두세요. 8번이 정답, 9번 문제 정답은 3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벼의 물질 생산 능력과 관련된 형질만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적으로 벼의 물질 생산 능력과 관련된 형질은 다 광합성과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 초형, 연면적, 엽록소 함량, 광합성 능력 다 광합성과 관련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런데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 여기 나와 있는 초형, 연면적, 엽록소 함량, 광합성 능력 외에 다른 것도 또 있는데 다른 거 한번 적어볼까요? 잎의 두께와 잎 기능의 장기 유지, 잎의 두께, 잎 기능의 장기 유지, 그리고 뿌리 활력. 얘네들도 물질 생산 능력에 관련된 형질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다 광합성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니은, 나달, 무게, 디귿, 주당, 이삭수 이거는 뭐에 관련된 형질이냐면 물질 생산 능력과 관련된 형질이 아니라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입니다.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이에요. 그러면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한번 적어볼게요.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단위 면적당 이삭수와 그리고 이삭당 영화수, 이삭당 영화수, 그리고 나달 무게, 그리고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 이렇게 단위 면적당 이삭수부터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까지가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인데요. 딱 적고 보니까 이거는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이 세 개가 수량 구성 요소하고 딱 직결되네. 그죠? 그리고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종실적으로 탄수화물 전류가 잘 일어나겠지. 당연히 이게 물질 수용과 관련된 형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수량 구성 4요소의 시기별 증가 또는 퇴화로 인한 수량 형성 나타낸 그림이고 왜 이렇게 짝지어진 게 뭐냐? 정답 3번입니다. 일단 가는 이삭수예요. 그리고 나는 일수 영화수, 다는 등숙 비율, 라는 천립중입니다. 그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삭수 같은 경우는 모내기 후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했어요. 이삭은 분월 끝에 달리니까, 그죠? 그리고 분월 성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수영화수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수영화수, 이삭 하나당 영화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영화는 어디에 달려요? 2차 지경 끝 또는 3차 지경 끝에 영화가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수의 증가는 지경이 분화가 되는 시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영화수의 증가는 1차 지경 분화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2차 지경 분화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화된 영화가 퇴화가 되기도 해요. 분화된 영화는 감수 분열기 전후에 퇴화되기 쉽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속 비율 같은 경우는 최대 100%까지다. 100%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속 비율 같은 경우는 그냥 퇴화 방지만 가능한 걸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등속 비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밑으로 깊게 내려간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등속 비율이 그야말로 훅 내려가는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비율이 가장 저하되기 쉬운 시기가 세 개다. 감수분열기, 출수기, 등숙성기. 이 세 시기가 등속 비율이 훅 내려가는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중이라고 하는 거, 입중 같은 경우는 출수 전 완교의 크기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규제되고요. 출수 후 완교 속에 어느 정도 충실하게 동화산물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중 같은 경우도 감소되기 쉬운 시기가 있어요. 감수분열 성기와 등숙 성기, 그 두 시기가 입중이 감소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이 그림이 밑으로 쑥 들어가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은 우리 교재에서 아마 많이 보신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답은 찾으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인 것입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생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종자에 흡수된 물은 배반 흡수 세포층을 통해서 배주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분 저장 세포를 통해서 종자 선단부로 이동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전분 저장 세포가 아니라 호분층을 따라서 종자 선단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한번 봐주세요. 조생종을 다비 재배하거나 한냉지에서 재배할 때 유수분화가 시작된 후에도 분월 발생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수분화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식생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생종을 다비 재배하거나 한냉지에서 재배할 때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갔는데도 분월 발생이 계속된대요. 영양생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비 재배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생종 같은 경우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가 채워지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비 재배를 했다면 비료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 생식생장으로 이제 넘어갈 시기가 돼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갔는데 몸에 비료 성분이 많다 보니까 생식생장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생장까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봐주세요. 쌀알의 등숙은 상위엽에 의존, 그리고 불이 활력은 하위엽에 의해서 유지.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윗부분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가까운데, 윗부분이랑 가까운데. 그래서 상위엽의 동화산물은 쌀알 등숙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만들어진 강화성 산물은 아랫부분이랑 가까운 부분, 뿌리 쪽으로. 3번 내용 안 외워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4번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출엽 주기는 유수분하기 이전에는 4, 5일, 후에는 7, 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양생장기에는 4, 5일이고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 7, 8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양생장기일 때는 양분을 오롯이 영양생장하는데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생장기에는 4, 5일 정도 잎이 하나씩 나오는데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 생식기관 만드는 쪽에서 양분을 많이 뺏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잎 하나 나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항들 4번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출제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벼 생육과 환경 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적은 범위 내에서 일교차 클수록 등숙 잘 된다. 이거 맞아요. 근데 분할이 억제돼? 분할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야간 온도계차 클수록 저온에서 주야간 온도계차 클수록 분할이 증가한다. 그 정답 4번. 이거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보기 유수분하기 이전 단일 처리에 의한 출수에서 단축 효과는 만생종이 조생종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시험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좀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심오한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지금 1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 핵심을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단일 처리를 했더니 만생종이 생식생장으로 빨리 넘어갔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일 처리를 했더니 생식생장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은 만생종. 만생종은 감광성이 높으니까. 감광성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 처리를 했더니 생식생장으로 빨리 넘어갔다라는 걸 이렇게 1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되는 보기입니다. 2번 보기 한번 볼까요? 군락의 연면적이 최대일 때 맑은 날에도 포장 강화성이 강포와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락의 연면적이 최대다. 이거 같은 경우 그림을 좀 단순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솜씨가 없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군락이 굉장히 막 엄청 무성하게 연면적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잎이 이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잎이 굉장히 많아. 군락 연면적이 최대인 시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군락의 연면적이 최대라서 잎들이 겹쳐졌다. 그런데 이런 조건일 때에 햇빛이 내려오면 어때요? 햇빛이 내려올 때 잎을 한번 거치면 햇빛이 약해지네. 그죠? 잎을 한번 거치면 햇빛이 약해져. 한 번 더 거치면 햇빛이 약해지네요. 한 번 더 거치면 햇빛이 더 약해지네. 한 번 더 잎을 거치면 햇빛이 더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잎이 많아서 잎이 밑에 깔려있는 애들이 많은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센 빛이 내려오더라도 한 번 내려올수록 약해지니까 밑에 있는 잎들은 햇빛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죠? 그래서 군락의 연면적이 최대일 경우에는 맑은 날에도 포장 강합성이 강포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 3번 내용,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죠. 감수분열기 외부의 불리한 환경 조건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 그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종실의 휴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야생변의 휴면성이 강하여 수발화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생변의 휴면성이 강해서 수발화 발생 빈도가 낮은 특성을 가집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수발화라고 하는 것은 벼 종자가 식물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비가 온다거나 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싹이 나는 거예요. 수발화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싹이 잘 난다는 거. 싹이 잘 난다는 것은 휴면하는 성질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생변의 휴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발화 발생 빈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뭐 1번, 2번, 4번 이런 이제 보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종실에 질산 처리하면 휴면이 다파됩니다. 그래서 휴면성이 강한 품종 같은 경우도 질산 처리를 하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천일 건조를 한다거나 하면 또 그야말로 싹이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번을 보시면 수확 직후에 완겨의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벼 종실 같은 경우 수확 직후에는 완겨의 발화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발화가 억제되고 또
휴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벽시에서 완결을 제거하면 휴면타파가 되고 발화가 촉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카형변은 온디자포니카형변에 비해서 휴면성이 강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데자포니카벼 같은 경우는 휴면성이 약하다. 인디카형벼가 휴면성이 강하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분월기가 7월 10일인 벼에서 유효 분월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기본적으로 우리 최고 분월기에 잎이 3개 달린 분월은 유효 분월이 된다. 이론상 교재에서 언급되는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죠? 예. 일반적으로 최고 분월기에 잎이 3개 달린 분월이 유효 분월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분월기 15일 전에 발생한 분월이 유효 분월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분월기에 잎이 3개 달린 분월이 유효 분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학문사책 기준으로는 잎이 3개 달린 거, 방통대책 기준으로는 최고 분월기에 잎이 4개 이상 나온 거가 유효 분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은 4번인 거죠. 뭐 이거는 방통대 기준 4개든 학문사 기준 3개든 상관없이 어쨌든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